바야흐로 1인 미디어 전성시대입니다. 이미 수많은 청년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도전하고 있고 그 성공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대학교 홍경수 교수님과 함께 실제 1인 미디어로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홍경수 교수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차시에서는 청년들의 1인 미디어 창업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창업에서 실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그 세계의 호텔들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주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하고 이러한 비즈니스도 가능하구나, 이런 창업도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례로서 여러분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페루에 있는 스카이라지 애드벤처 스윗이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굉장히 높은 그 절벽에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투명한 숙소입니다. 일종의 약간 벌집 같이 생겨 있고요. 그 안에서는 굉장히 그 고소공포증이 느껴질 만큼 높은 곳에 있는 그런 호텔입니다. 여기 올라가기 위해서는 암벽 등반을 해야 되고요. 그 안에는 식당도 있고 또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숙소가 잘 되어 있고요. 굉장히 인기가 높은 숙소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그 도발적인 생각과 창의적인 도전이 아마 이 숙소의 가장 큰 히트 메리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The Desert Whisper라고 하는 그 나미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그 사막에 있는 작은 외떨어진 숙소입니다. 이것도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이런 호텔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지만 이런 곳에 극한 지역에 호텔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또 남과 동떨어져서 독특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수용자들의 어떤 마음을 잘 읽은 어떤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아름답고 세련되어 있는 디자인이고 거기에 동떨어져서 외따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굉장히 꿈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스폴 이글루스인데요. 이거는 그 한 달 동안만 그 북극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동형 호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운 곳이기 때문에 4월 한 달만 영업을 하고요. 숙박한 날마다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이동시키는 이동형 캐빈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무라카 언더워터 호텔, 즉 수중 호텔입니다. 몰디브에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수족관과 같은 그 바닷속에서의 1박이라고 하는 굉장히 환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숙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숙소가 1박에 거의 $10,000 정도, 굉장히 비싼 숙박료입니다만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하나는 그 세게라 네이 팔라드 네스트 호텔이라고 하는 좀 약간 둥지 호텔입니다. 새들이 둥지에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안하는 이런 호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호텔이고 식스 센스스 부탄에 있는 육감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굉장히 그 높은 곳에 있는 약간의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옥황상제가 살 것 같은 그런 공간에 만들어진 호텔이고 이것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뉴욕의 JF 케네디 공항에 있는 TW 호텔, 이거는 이제 오래된 그 공항을 활용해서 그 호텔 1박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 정선에 고암 마을 호텔이 있는데요. 이런 그 여러 가지 마을 집들을 하나의 그 숙소로 이렇게 활용하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게 옆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경험이겠죠.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이 되는 경험이고요. 그래서 이런
또 여러분 창업하는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연결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소다 연강미, 작고 많지만 연결되어서 크고 또 강해지고 아름답게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창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여러 가지 그 1인 미디어 창업 사례들 역시 여러분들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긱불의 미디어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긱불이라고 하는 아마 채널을 여러분들 많이 검토를 했을 겁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 스타트업으로 공대생들이 모여서 어떻게 과학이나 공학을 직접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어렵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상상력을 콘텐츠에 녹여냈고, 과학은 재밌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몇십만의 구독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괴짜라는 뜻이고, 에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긱불이라고 했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고요. 또 영화나 상상을 넘어서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아이언맨에 나온 광자포를 직접 만들거나 6발의 리모컨을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주인에게 걸어오는 리모컨을 만들거나, 에카질소 총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신기하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콘텐츠로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고, 많은 그 투자를 유치했다는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암기나 시험 위주의 학습이 아닌 직접 만지고 즐길 수 있는 키트를 통해 또 능동적 학습을 제공하는 또 브랜드로서 또 약간 스핀오프를 만들어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긱불은 이런 그 오리지널 콘텐츠를 올리는 그 수익과 또 브랜디드 콘텐츠 수익, 일종의 약간 그 광고 협찬을 받아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 전시나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1대1, 1대1로 균형 있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긱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정말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걸 정말 만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상상력을 적용해서 그것들을 실제 구현해내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제공하는 걸로 성공한 콘텐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킴닥스 스튜디오인데요. 킴닥스 스튜디오는 일종의 약간 뷰티 크리에이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시작은 이제 이런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이제 뷰티 콘텐츠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확장해간 사례입니다. 심지어는 웹 무비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했고, 수많은 그 연예인들의 그 얼굴이라든지 과일의 얼굴이라든지 과일 모습, 이런 것들을 메이크업으로 연결해서 뷰티 콘텐츠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애니메이션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일종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나의 그 새로운 뷰티 콘텐츠의 어떤 차원을 넓힌 콘텐츠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시작하고 그 시작한 것들을 새롭게 해석해내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킴닥스의 어떤 성공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브랜드 협업과 영상 프로그램을 직접 판매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온라인 전시회라고 하는 다양한 수익 모델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그 발전돼 가고 있는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제믹서라고 하는 편집 프로그램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전시회나 또 여러 가지 전시를 통해서 경험을 제공하는 것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오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영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창업과 혁신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창작자이자 창업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리콘밸리의 생생한 이야기인 그 리얼밸리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굉장히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넷플릭스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인터뷰를 담은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창업이나 아니면은 앞으로의 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많은 수용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고, 이것들은 다큐멘터리 시리즈 하이퍼 그로스라고 하는 그 시리즈로 이것들을 인터뷰를 담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영상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스튜디오를 직접 이렇게 임대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들을 직접 스튜디오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또 직접 이렇게 임대하는 걸 통해서 또 수익을 창출했던 그런 수익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부의 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도 과잉이 요청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그 천재 영상 제작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솔파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굉장히 끈기 있게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규칙적으로 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솔파에서는 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영상을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그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좋은 확실한 영상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40대 1 이상형 찾기 실사판입니다. 실제 이제 이게 방송으로 이제 옛날에 짝이라는 프로가 있어서 서로 어떻게 사람들이 그 짝을 찾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았지만, 여기에서는 유튜브 콘텐츠로서 어떤 그 이성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찾는지에 대한 또 인간의 어떤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굉장히 잘 기획된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주빌리 채널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도 하고 굉장히 큰 화제가 돼서 또 이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성공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솔파 스튜디오도 비즈니스 모델은 장소 대여와 그리고 장비를 대여하고 또 참객들을 위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중요한 거는 어떤 확실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용자들을 잘 분석하고 수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제시하는 것, 이것을 솔파 스튜디오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3D 펜 장인인 사나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3D 펜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3D 펜을 사용하는 매뉴얼 영상을 제작하고 시작을 했고요. 컨셉은 단순 피규어 제작 컨텐츠에서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로 3D 펜 장인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3D 펜으로 제작한 물건을 활용해 실험해보는 스토리가 담긴 콘텐츠를 만들었고, 그 중에서 20, 30대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인 오일을 활용한 콘텐츠가 화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하고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통해서 3D 펜에 관심을 갖는 구독자층을 확보하고 그 구독자들을 소비자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양한 브랜디드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그 어떤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그 광고주와 함께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여러 가지 그 청년 1인 미디어 어떤 창업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어떤 창업적인 아이템을 마련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자기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남과 다른 어떤 접근법은 없는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여러 가지 호텔들이 보면은 정말 호텔들이 들어설 수 없는 공간에 만들어진 극한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호텔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높은 호텔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일반 마을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로 만드는 이러한 창의적인 발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때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접근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소개한 여러 가지 사례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크게 성공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로컬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역 기반의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강의에서는 청년들의 지역 로컬 벤처 창업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청년 스타트업의 인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홍경수 교수님과 함께 여러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이번 차시에서는 청년 지역 로컬 벤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컬이라고 하는 단어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봉준호 감독이 그 영화를 수상하면서 이렇게 로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죠. 국제적인 상이 이렇게 로컬, 즉 미국의 상이다라고 이렇게 오스카상을 타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또한 지금 최근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이 만나는 대신에 이렇게 언택트, 접촉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새롭게 생겨나는 개념이 바로 로컬 텍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로컬 텍트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작은 지역이라고 하는 로컬이라고 하는 개념과 접촉이라고 하는 텍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정말 친한 친구들은 소규모로 이렇게 만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로컬 텍트라고 하는 단어는 작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그 필수적인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접촉에 대한 욕망과 욕구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로컬 텍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업의 그 무궁무진한 어떤 소재가 바로 로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해외 여행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다 자기 나라 안에서 국내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특히나 우리 그 로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더 다시 한번 재발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이나 또 여러 가지 소재들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이라고 하는 그 소재를 가지고 벤처하는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그 일본의 사례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그 온양온천과 같이 이렇게 지금은 잊혀져 가는 그런 온천이 있습니다. 기노사키 온천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오사카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 온천에서는 100년 전에 일본 소설의 신이라고 하는 시가 나오야라고 하는 소설가가 여러 차례 머물렀던 온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 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는 그런 온천 마을이었는데요. 이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살던 여러 그 온천 주인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법인 이름은 책과 원천입니다. 그래서 원천과 이 소설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을 하다가 북 디렉터인 요시타카 하바에게 우리 마을을 어떻게 다시 되살릴 수 있는지 한번 방법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시타카 하바가 내린 결론은 이 소설가가 직접 쓴 소설을 이렇게 온천을 하면서 읽을 수 있게 새롭게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현대 젊은 소설가들에게 이 온천을 소재로 한 새로운 소설을 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그 책을 이 마을에서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을 사기 위해서 이 온천 마을을 방문하는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을이 새롭게 재발견되고 마을이 다시 부활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산지독, 그 지역에서 생산한 소설을 그 지역에서 읽는다라고 하는 컨셉트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마을이 갖고 있는 역사를 새롭게 해석해내고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서 수용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던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그 지역들도 점점 이렇게 그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활기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그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아니면은 그 도시에서 그 이주한 젊은 청년들이 새롭게 로컬을 이렇게 활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요. 그래서 먼저 소개해드릴 사례는 전라북도 비안도의 청년들이 만든 군산 섬김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전북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작은 섬 비안도 출신 청년들인 김종빈 씨와 김보람 씨가 소셜벤처 기업 군산 섬김의 공동 대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모가 모두 김 양식에 종사하고 있는데 군산의 대표 상품인 김을 젊은 감성과 스토리텔링으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2018년에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흔한 어떻게 재료이기도 하고 군산이 아니라 완도라든지 진도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는 재료입니다. 여기에다가 군산 섬김이라고 하는 그 브랜딩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군산의 대표 상품인 김을 젊은 감성과 스토리텔링으로 차별화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SKENS의 그 로컬라이즈 군산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한 투자와 사업 컨설팅이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GS 홈쇼핑의 제품을 판매했고 거의 성공하게 된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하게 보이는 그런 식재료들을 어떻게 그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하고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수용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롭게 큐레이션 하느냐.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정보들을 어떤 그 목적에 맞게 새롭게 조정하고 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수용자들의 그 욕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식재료인 김을 먹는 게 아니고 군산 섬김이라고 하는 굉장히 새롭게 머천다이징된 그런 콘텐츠들을 소비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이것들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차별화된 감성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디자인의 그 브랜딩을 성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군산 섬김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 이 두 청년이 부모님께서 양식하는 군산의 김이 타지 상품으로 이렇게 유통되는 구조를 보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창조의 어떤 계기는 기획자들이 느끼는 어떤 그 감정, 안타까움,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모님의 그 김이 이렇게 타지 상품으로 유통되는 이것들을 보지
있고 보더라도 이걸 안타깝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브랜딩하는 것이 아마 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국가대표 관광기념품으로 수상을 했고 또 이러한 선정한 기념품들이 우리나라 각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흥시에 있는 그 올곳의 지역재생 프로젝트인 주 빌드입니다. 빌드는 그 지역 재생과 활성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소셜 벤처이고요. 빌드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소외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시흥시 올곳에서 지역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또 1호 사업인 그 브런치 레스토랑인 바우스 앤 밥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빌드가 만드는 소셜 임팩트로는 그 올곳 지역이 퇴적물이 쌓이면서 그 포구 기능을 잃어버려서 업한장이 문을 닫고 관광지 구실을 못하고 있고요. 또한 그 아이들과 부모가 많이 사는 지역에 이들을 위한 그 환경이 매우 그 열악하고 또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함께 고민을 했고요. 단순한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찾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결 방법을 찾았고요. 하드웨어로는 이제 바우스 앤 밥스라는 식당을 운영 중이고 또 로컬 푸드 매장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그 육아와 지역 기반의 오프라인 점포를 확장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지역 재생 콘텐츠를 제작하고 교육하고 또 지역 문제 해결형 해커톤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민해서 지역을 좀 더 살기 좋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정을 붙여서 이렇게 모여들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새롭게 리뉴얼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목포의 괜찮아 마을입니다. 괜찮아 마을은 이렇게 다른 도시에서 목포로 이렇게 이주한 청년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이 굉장히 높은 물가와 지나친 경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아무런 걱정 없이 청년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새롭게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은 만들 수 없는 걸까라고 하는 물음에서 시작을 했고요. 홍동우 대표 그리고 박명우 대표 이 두 사람이 이러한 그 괜찮은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목포의 옛 여관을 20년간 무상 임대해주겠다는 시인의 제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고 민주적이고 협동하며 끌어주는 마을이 되길 바랐고, 그리고 이제 기수별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몇 주 동안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상당수가 돌아가기도 하지만 남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남은 청년들이 목포 그 원도심에서 이렇게 카페나 식당이나 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젊은 청년들의 공동체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도시재생의 정말 훌륭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역민들도 이렇게 외지에서 이렇게 돌아온 청년들이 새롭게 마을을 활기차게 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비빌 언덕이 없는 청년들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 생태계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마을은 이제 그 여러 투어라든지 강연,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들이 직원들을 보내서 그 로컬이나 커뮤니티의 중요성, 로컬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그 휴식 프로그램, 아니면 새로운 연수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요. 여러 지자체로부터 영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쇄물 이런 작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거제에서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 공유를 위한 창조라고 하는 커뮤니티 그룹입니다. 거제가 가진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을 마을 컨시어지 형태로 풀어보자. 컨시어지라고 하는 거는 백화점이나 호텔에서 고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주는 일종의 상담자와 같은 안내자 같은 가이드 같은 사람을 컨시어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려와서 그냥 잠시 살고 갈 수 있는 마을, 그리고 두 번째 고향이 되는 동네로 이 거제라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세컨드 홈타운이라고 하는 매우 명료한 개념을 세웠습니다. 지방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들, 또 어딘가 내려가서 좀 쉬고 싶은데 연구가 없어서 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 두 번째 고향, 좋습니다. 명절일 때도 실은 사람들이 내려갈 곳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갔던 경험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니면 서울에서 그냥 머물면서 어떻게 보냈던 기억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세컨드 홈타운, 두 번째 고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흔쾌히 내려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이고요. 정착을 하지 않더라도 잠깐 살고 가거나 잠깐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그리고 커뮤니티와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의 공유 공간을 운영하고 공유 공간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지역 공동체를 이렇게 연결하는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공유를 위한 창조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렌트립이라고 하는 거고요. 로컬을 무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비즈니스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여가를 더 즐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프렌트립을 시작을 했는데요. 삼척의 장호항에서 40명 종원의 스토클릭 여행을 만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런 액티비티를 포함한 여행이라고 하는 것에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하고 이거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프렌트립이라고 하는 것을 구상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프립이라고 하는 앱을 만들었고, 아웃도어에서 출발해서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포함한 여가 액티비티 플랫폼으로 확장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선정 능력 산책하고 맥주 마시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면서 이걸 즐길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것도 상품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통해서 새로운 로컬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여행이나 여가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바로 프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립의 슬로건은 결국 코스나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경험과 사람이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흔하고 가치 없어서되는 우리 로컬이라고 하는 것이 창업의 무궁무진한 어떤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람들의 경험과 체험이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살릴 수 있게 조직하고 큐레이션하고 이것을 잘 재조직한다면 창업뿐만 아니라 지역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재생시키는 역할도 부가적으로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지쳐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 자주 결정장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술을 한 잔 먹고 싶은데 어떤 술을 먹어야 될까? 뉴스를 보고 싶은데 어떤 뉴스가 나에게 유익할까? 위와 같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아이템이 생겼습니다. 바로 구독 콘텐츠입니다.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춘 정기적인 다양한 구독 콘텐츠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홍경수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구독 콘텐츠의 맞춤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정기적인 구독 콘텐츠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문을 제가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주문을 해 놓으면은 그것들이 규칙적으로 나에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구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중요해진 이유는 현대인의 삶이 복잡하고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매번 골라 먹는 것도 실은 쉽지가 않고요. 시장을 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규칙적으로 묻지 않고 저에게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 준다면은 굉장히 그것도 편리하고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구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화두가 된 이유는 이러한 현대인의 삶의 특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구독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해서 창업 콘텐츠,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외 사례를 먼저 볼 텐데요. 음식이 마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또 미디어가 마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먹는 잡지라고 하는 사례인데요. 일본말로는 이제 다베르츠신이라고 먹는 통신이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하자면 먹는 잡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일본의 이와테 현의 하나마키시에서 시작이 된 로컬 미디어입니다. 의회 의원으로 재선한 뒤에 재난 지역 부흥 현장에 관여한 어떤 발행인이 세상의 개선은 음식 개선을 시작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엠피어 법인인 도읍구 개간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산물 생산 현장이 바뀌려면 소비자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담대한 약간 도발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생산자들이 본인의 책임을 다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냐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산 현장이 바뀌려면 소비자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런 생각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CSA라고 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지지를 얻은 농업은 뭐냐면 1985년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생태학적이고 또 책임감이 있는 농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료나 이렇게 농약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자연적인 어떤 방식을 사용했고 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방의 농부와 도시 소비자를 연결하는 일종의 회원제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회원들에게 적절한 농산물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구독 서비스죠, 일종의. 이걸 통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방법을 일본에서 적용을 한 것이 바로 먹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잡지는 음식물이 붙은 잡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지를 구독을 하는데 잡지와 함께 식재료가 같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먹는 잡지입니다. 이 먹는 잡지는 사람들이 먹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지만 농사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요리사들의 스타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농부들은 스타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거는 요리하는 사람들이 TV나 신문이나 잡지에 많이 얼굴이 나오지만
이렇게 농산물을 만든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으로 소비자를 관람석에 있게 하지 말고 그라운드 운동장으로 내려오게 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어떤 발상의 전환은 정보가 주연이고 음식이 조연이다. 기존의 그 구독에서는 보통 이제 음식이라든지 식품 이런 것들이 주연인데 여기서는 정보가 주연을 맡게 되고 음식이 조연을 맡게 했다. 그리고 이 잡지의 어떤 특징을 보자면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 식재료 생산자 인터뷰, 음식 조리법 등 생산 현장의 생생한 현실을 담았습니다. 가령 어떤 지역에서 굴이 잘 난다고 한다면 이 굴을 오랫동안 재배해오던 양식해오던 그 어민을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이 굴의 특징이 뭐고 이 굴은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나라고 하는 현지 요리법 같은 것들을 잡지에 소개해주고 그 잡지와 함께 그 생산된 굴을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 독자는 그 잡지와 식재료를 함께 받고 잡지를 읽고 그 방식대로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이 로컬이라고 하는 거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현지 생산자를 잘 알기 때문에 식재료가 가장 좋은 것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구독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가장 좋은 걸 먹는구나라고 하는 그 만족감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사람 키보다 더 큰 생미역을 취재하고 독자들에게 보내서 독자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제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합니다. 일반 통신판매와는 달리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그 경험을 페이스북을 통해 올리고 거기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 맛있게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구독자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음식을 먹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약간 농활이라고 하나요? 그 농촌과 도시가 이렇게 상호작용하게 되는 거죠. 태풍이 불면 도시에 산 사람들은 출근길에만 관심이 있죠. 생산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날이 안 좋아진다면은 이 농사하시는 분이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어민들이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고요. 잡지 배달이 늦어지더라도 이렇게 지연을 이렇게 항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가 되어서 예를 들면 포르투갈에서 전래된 특산 호박을 소재로 다뤘을 때 생산자가 딱 2명뿐이었는데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도 씨가 없어서 곤란했는데 독자들이 이렇게 먹고 난 씨를 다시 보내줘서 재배 면적을 늘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를 더 늘리기보다는 다른 마을에, 다른 도시에 이 모델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묶어서 약간 연합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고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규모까지만 늘린다. 한 1,500명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했고요. 택배가 도착하면은 잡지를 읽고 요리하고 먹고 그다음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산자와 또 다른 소비자들을 함께 만나는, 결국은 이 잡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농촌을 찾는 기회가 늘었고 이주민도 생겼고 이것이 도시재생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 구독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성공한 몇 가지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라고 하는 일종의 그 콘텐츠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마케팅 트렌드와 브랜드 인사이트를 필요로 하는 직장인들에게 퍼블리라고 하는 일종의 그 온라인 출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주제들을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요. 업무 스킬이나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실무, 산업 트렌드, 재테크나 리더십이나 출근길 지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큐레이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의 그 두 가지 서비스는 첫째는 그 퍼블리 멤버십으로 유료 콘텐츠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기 구독 모델로 제공하고 있고 무료 뉴스로는 퍼블릭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신뢰하는 현직자들이 봤던 인상 깊은 뉴스나 좋은 아티클을 본인 생각이 담긴 코멘트를 넣어서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구글이나 네이버를 찾는 게 아니고 퍼블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네트워킹에 대한 수요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구독 서비스는 그 전통주 구독 서비스입니다. 술 담화라고 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전통주를 먹고 싶어도 이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제 규칙적으로 이게 구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전통주를 알면서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못 마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술 담화 서비스는 매달 한 4만 원 정도를 내면은 몇 병의 전통주를 규칙적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술의 특징이나 도수, 맛, 힌트만 담은 일종의 랜덤 박스 형태의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받게 될 때 굉장히 약간 서프라이즈, 놀라운 즐거움이 함께 포함이 되겠고요. 담화 박스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주고 있고 국내 양조장 1,300여 곳에서 만들어지는 전통주 2,000종 이상이 매달 테마에 맞게 구독자에게 전달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밀레니얼 세대를 저격한 마케팅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개인의 취향을 더 존중하고 소유보다는 경험하고 싶어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관과 술담화의 전통주 배달 서비스가 잘 이렇게 어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전문성과 또 끈기 그리고 어떤 동세대에 대한 같은 세대에 대한 어떤 이해 이 세 가지가 성공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주 구독 서비스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소비자의 확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술담화의 그 끈기 있는 모습으로 얻어낼 수 있었고 또 공부를 계속함으로써 전문성을 키워내는 것 그리고 2030이 주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2030들의 어떤 그 취향과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들도 인정을 받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구독 서비스는 그 뉴스레터입니다. 뉴닉이라고 하는 거고요. 젊은 세대들이 실은 뭐 뉴스나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 다 읽진 않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주일에 3번 엄선한 뉴스를 5분 안에 읽을 수 있는 콘텐츠로 가공해서 메일링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데 독자가 한 8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닉이 이렇게 인기를 얻은 것은 밀레니얼 세대가 어떻게 세상을 읽고 소통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슴도치를 또 이렇게 캐릭터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고 있고 밀레니얼 세대가 일반 뉴스에 대해서 느끼는 불만은 3가지인데 첫째는 시간이 없다. 뉴스는 너무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뉴스가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뉴스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바로 뉴닉이고 시간이 없는 사람을 위해 큐레이션을 하고 또 재미를 위해 대화식 구성을 취하고 독자끼리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밀레니얼 세대가 쓰는 말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방식의 뉴스 콘텐츠 서비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책다방 밭이라고 하는 이렇게 책방을 하는 농부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 순창군에 있는 작은 시골 책방인데요. 이렇게 귀촌한 그 젊은 여성이 운영하는 책방입니다. 이 책방은 그 농촌과 농사 분야의 책을 주로 소개하는데 주인은 평일에는 책방을 운영하고 주말에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책을 구독하면 마을 주민이 재배한 농산물도 함께 보내주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저도 직접 한번 구독을 해봤는데요. 제가 선택하지 않은 책이 배달이 됐고, 그때 그 마을 주민들이 재배한 그 두릅이 함께 이렇게 저한테 배달이 되어 와서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다방 밭에는 보따리라고 하는 이런 그 정기 구독 서비스와 함께 클럽 밭이라고 하는 도시 여행자를 도시에 살면서 그 여행 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와서 농사도 짓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적인 활동을 함께 하는 그런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책방 얘기는 도시와 지역민이 더 가까워지도록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고요. 다음은 패션 양말 정기 구독 서비스인 미아이삭스입니다. 패션의 완성은 양말이라는 말이 있지만 양말은 정말 브랜딩하기가 참 어려운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미아이삭스는 원하는 양말 스타일, 기간을 선택하면 매번 다른 디자인의 양말을 정기 배송합니다. 정기 구독은 매월 상품과 함께 결제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구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양말은 굉장히 실은 그 고민이 많죠. 누구나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양말이 한 짝이 없거나 그렇죠. 구멍이 나는 경우도 많고 또 사러 가기에도 굉장히 그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신경 쓰는 것들이나 고민하는 것들을 대신 함께 해주기 때문에 매월 같은 날 새롭고 재미있는 디자인의 양말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바쁜 직장인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최근 세대에 맞춘 서비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지금까지 그 구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구독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 삶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쁘기 때문에 뭔가 직접 구입하거나 이것들을 서비스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는 굉장히 편리하고도 또 우리의 취향을 새롭게 재정의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들도 새로운 그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시기를 기대합니다.